안녕하십니까.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두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2년 전에 조두순은 악명 높은 범죄를 일으켜서 온 세간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은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조두순이 그때도 범행이 정말 악랄했죠. 당시 언론에 소개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죄질이 아주 악랄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이후에 재판에 붙여졌을 때 수사기관에 있을 때와 재판에 있을 때의 이야기들 살펴보면은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조두순은 그 판결문상으로 봤을 때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법원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낸다거나 하기가 힘들거든요. 조두순은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여러 범죄자들 혹은 유사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조두순의 사진을 골라내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수회에 걸쳐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자백했으면은 피해자가 그런 일까지 겪진 않았어도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지기가 쉬운 면이 있었던 거였는데 조두순은 그런 것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도 3회 공판기일까지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가 그런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 장소에 갔었지만 제3자가 범행을 이룬 직후였고 자신은 오해받을까봐 현장에서 제3자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어요. 오, 정말 심하네요. 마치 제3자가 범행을 했고 자기는 무고한 목격자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두순의 입장은 항소심 판결문에 나와있듯이 역시 다시 한번 무죄 주장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역시 무죄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말 악랄하고 심각하네요. 그런데도 12년, 사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형량이거든요. 네, 그렇죠. 12년이라는 게 사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땐 또 짧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금방 이렇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은 처음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그 감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심신장애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장애가 인정이 된 거였어요. 음주감경이. 네네,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됐을 당시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제10조에서 감경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이 되면은 그걸 재판부가 감경할지 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요건이 성립이 됐으니 감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있어서는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신미약이 일단 인정된 이상은 검사가 구형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경을 할 수밖에 없어져요. 검사가 당시에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무기징역을 그때 당시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년 이상으로 감경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형법 체계에서는 최고형이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7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 12년형으로 네. 선고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네. 심신미약이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조금 더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됐으면 무기징역이 됐을 텐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서 몸을 씻는다거나 혈흔 같은 걸 은폐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멀쩡한 정신 같습니다. 사실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제 심신미약을 따져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범행 당시에는 그랬고 뭐 나중에는 뭐 술이 깼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네. 조금 더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네. 심신미약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 이 조두순 사건에서는 항소
항소 여부에 대한 좀 쟁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두순은 항소를 했습니다. 1심에 12년형이 과다하다 이런 취지 그리고 무죄 주장의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또 그런 여론에서도 사실 말이 좀 있었죠. 이게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자에게 검찰 측의 입장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선고되는 금고 혹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2년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럼 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사건에서 검찰 측에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항소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있겠죠. 물론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상고를 혹은 항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당시에는 일단은 그러한 기조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재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겠죠.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유리한 경우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받았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취지, 이걸로만 재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심은 되게 아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출소를 이제 곧 하니까 출소 후에 보복 범죄나 뭐 추가적인 범죄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출소 후가 가장 두려운 상황이죠. 재심도 불가능하고 출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복 범죄 혹은 다른 피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점이긴 합니다. 특히 보복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복범죄에 관련된 특별법을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른 뭐 유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은 누범 가중이라든가 가중처벌을 역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뭐 보호수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보호수용법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네,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10수년 전부터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처벌 혹은 처벌에 준하는 형태로 처분을 내리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의 보호수용법 제정이라든가 그 제정을 통한 시행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취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고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사람을 다시 한번 어떤 특정 장소에서 자유를 제한해서 관리 감독을 하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징역형과 사실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또 다른 형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느낌이라고 들으면은 좀 경미하게 들으시겠지만 거의 형벌에 준하는 형태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라면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조두순이 모든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판결 확정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출소까지 앞둔 시점이에요. 이러한 지금 시점에 와서 관련된 법령을 다시 한번 제정을 해서 추가해서 뭐 적용시킨다. 더군다나 형벌에 준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또 반해서 역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수용법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용은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죄 재발 대책이랄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발찌가 착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조두순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네.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미약하네요. 이래서는 안 될 것만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 사건에 그리고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도 더 확충을 하고 관내에 순찰 인력도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정비, 인력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법 제도상 어쩔 수 없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라도 보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간 있었던 사건의 경과라든가 판결의 내용에 비추었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추후 경과가 아주 주목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더 심도 높은 관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사회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